자, 두 번째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되게 오래 걸리네요.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우리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것까지 얘기했었죠. 자, 다시 살펴보면, 자, 4.19 혁명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자, 그 혼란을 틈타 5.16 군사정변, 5.16 군사 쿠데타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군인 신분이었던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는 군사정부, 군인으로 이루어진 정부를 임시적으로 몇 년간 유지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능력을 증명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하고요. 자, 결국 제대 후 박정희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우리 발췌기원 때문에 직선제였죠. 국민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박정희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지지도,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사업에 몰두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봤었는데요. 자, 경제개발. 기적적인 경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6.25 전쟁 직후 남한이 OECD 120개 국가 중에서 OECD가 조사했던 120개 국가 중에 119위라는 끔찍한 순위를 가지고 있던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나마 이승만 정부 때는 미국의 원조라도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지만 먹고 사는데 그래도 유지가 됐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미국의 원조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경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당시 우리는 북한보다도 경제 순위가 떨어졌었고요.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우리 경제는 약 10년 만에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웬만한 경제 강국 중에 하나로 올라서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은 그거를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자, 대체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런 엄청난 경제 개발을 이뤄내느냐? 박정희 정부에서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볼 부분은 민주화 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 개발은 일단은 얘들아 적당히 보고 넘기세요. 선생님이 이거는 시험이 끝나고 한 번 더 조금 자세하게 소개하는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개발은 적당히 넘기시고요. 어쨌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이 있었다. 이 부분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성장을 기적적으로 보게 된 국민들은 박정희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박정희는 이어서 연임도 성공을 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2번 취임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3선 때. 이때부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10년간의 경제 성장이 조금씩 스탑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꾸준하게 항상 경제는 성장해 왔었는데 박정희 정권 때. 물론 여기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그걸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독재, 자신의 민주화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숨겨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이 꾸준히 있었는데 이게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멈춰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당시 세계적인 쇼크였던 오일 쇼크, 석유 파동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내리막길의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만 보고 박정희는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경제 성장이 스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이 가지고 있던 어두운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고 있던 민주화를 탄압하고 있던 독재자 박정희의 면모가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실은 원래 그 4.4.5 조차도 초대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번 대통령으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걸 박정희가 개헌까지 해가면서 3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근데 3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박정희는 그래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가 식어가는 것처럼 박정희 인기도 함께 식어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선거에서는 거의 80대 20 90대 10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던 박정희가 당시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을 맞이해서 거의 49대 48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박빙의 차이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 엄청난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역대까지는 항상 내가 압도적이었는데 항상 내가 이겼는데 항상 내가 이기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김대중 혹은 그때 또 한 명의
엄청난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요런 사람들한테 자신이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박정희는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선거 방식으로는 내가 당선될 수 없다. 선거 방식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10월 유신 체제가 되겠는데요. 당시 박정희는 자기의 이제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종류의 헌법 개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유신헌법, 10월 유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10월 유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유신 체제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간선제.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못 뽑는 거죠. 대통령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 일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뽑았는데, 그나마 이것도 예전에는 국회가 뽑았다고 쳐요. 이 유신체제는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었어요. 국회도 결국엔 국민이 뽑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박정희 입장에서는. 국회가 아니라 교과서에 보면 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 만든 회의체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건 적당히 보고 넘기세요, 얘들아. 수업 시간에 제대로 설명 안 했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추가 설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구성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3분의 1은 국회에서 선발한 사람들로 임명이 되고요. 국회가 이제 국민의 대표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죠.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아요.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이 회의에 참여시켜라 라고 뽑게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역시 이것도 뽑는 방식이 대통령이 입김이 작용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뽑는 건 3분의 1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뽑고 있었던 사람 인원수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이 회의를 구성해요. 누굴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다음 대통령으로. 이 사람 뽑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자신의 독재를, 장기 집권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박정희는 무려 18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는 임기 기간을 채워요.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으로 네 번째도 당선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하다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 성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박정희 어두운 면모가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유신체제는 상당히 박정희의 독재를 강화하는 비정상적인, 비민주적인 그러한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저항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역시 박정희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과 김영삼입니다. 그리고 이 김대중, 김영삼의 고향이라든가 연고지에 해당하는 부산, 마산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이 저항운동에 앞장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흔히 우리는 부마항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유신체제, 독재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요거는 잘하면, 좀만 성장했다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훨씬 더 잘난 4.19가 될 수 있었던, 제2의 4.19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4.19 혁명이 최초의 혁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민주화가 아니라 독재 시스템이 등장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독재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4.19 혁명은 흔히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리더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4.19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그런 모양새의 시위로 업그레이드되는 민주항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마항쟁이 심상치 않다는 걸 박정희를 비롯한 박정희 측근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라는 요즘으로 치면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부 국장이었던 사람인데 정보부잖아요. 평소에 실은 이 사람 원래 하는 일은 정보를 모아요. 어떤 사람이 박정희 정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박정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좌파로 몰아가지고 빨갱이다 이러면서 처벌하던 사람이 김재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넘기는 자기 정보를 그런 사람이니까 솔직히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그렇지만 앞서서 자기가 모았던 정보들에서 했던 시위대의 모습과 이 부마항쟁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재규는 정보를 많이 모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거죠. 물고문이든 물고문, 전기고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각서를 받아서 이 사람 빨갱입니다 몰아가지고 탄압을 한다. 부마항쟁은 그걸로는 곤란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각하
요거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요렇게 탄압하면 안 됩니다. 약간 요런 논조의 말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요 부분이 박정희는 오히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난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였는데, 지금까지 계속 탄압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어? 임마 네가 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때 반대로 김재규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김재규의 라이벌이죠. 박정희 왼팔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박정희, 이 사람은 기억이 봤다면 이제 요즘은 좀 검찰국장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각하 뭘 망설입니까? 그냥 밀어붙이죠. 그러면서 박정희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왼팔, 오른팔, 왼팔인 사람들인데 한쪽이 점점점 거리가 좀 멀어지는 반면 한쪽은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김재규가 위기감이 들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박정희 그날도 이제 둘을 불러요. 그래서 부마 항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많은 어른들이 그렇듯이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술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술을 한잔 하면서 막 얘기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김재규의 말이 계속 거부되는, 김재규가 소외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결국 분노했던 김재규, 위기감을 느끼던 김재규는 그날 박정희를 권총으로 쏴 죽이는 암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10월 26일 날 발생한 사건이라서 흔히 12.6 사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부마항쟁이 일어나던 도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결국 눈앞에서 자신의 부하에게 총을 맞은 박정희는 그대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순식간에 정말 어처구니 없게 박정희 정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부마항쟁 사람들은 솔직히 약간 4.19 때처럼 그런 각오를 하고 이게 길어질 거다, 장기적인 작업이 될 거야 하고 걱정하면서 막 항쟁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박정희랑 같은 편 먹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적이었던 사람이 박정희를 쏴 죽이게 되면서 이 11.6 사태로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죠. 근데 얘들아, 주의해야 할 점이 박정희는 죽었지만 유신은 남아있어요. 이 유신을 없애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헌법을 고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개헌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민주화에 어울리는 개헌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고요. 그 민주화 개헌을 요구했던 항쟁이 부마항쟁인데 이 부마항쟁의 걸림돌이 박정희 정권이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죽었어요. 시민들이 환호하는 거죠. 특히 부산 마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와, 걸림돌이 없어졌어.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화 가는 거야. 우리 시민들이 민주화 개헌 요구하자. 김대중, 김영삼을 앞세워서,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민주화 개헌이 막 이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고요. 자신감을 얻은 시민들, 이제 부산 마산을 넘어서 뭐 전주, 광주, 울산, 서울 뭐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역시 그 중심지는 수도였던 서울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민주화를 흔히 계절로 따뜻한 봄에 비유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국적인 시위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을 따온 거고요.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박정희가 죽었다, 이제 유신은 끝이다, 유신을 무너뜨리자, 민주화 개헌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항쟁들이 일어납니다. 딱 분위기가 언제와 비슷했느냐? 4.19 직후랑 비슷했어요. 지금 대통령은 공석이야. 정부는 혼란, 마비 상태고요. 시민들은 민주화를 외치고 있어요. 4.19 딱 직후 분위기요. 이게 서울의 봄이었는데요. 자, 4.19 딱 직후 분위기. 사회가 어마무시하게 혼란하다는 얘기죠. 너무 혼란스러워요. 기회다. 내가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을 꿈꾸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라는 인물이고요. 자, 역시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인 신분인 전두환을 중심으로 노태우를 비롯한 전두환의 지인들, 이 동기들, 군인 모임들이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이게 12.6 사태 있고 약 2달 뒤였던 12월 12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12.12 쿠데타, 12.12 사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비롯한 이 군인 세력, 앞서 나왔던 박정희라는 다른 군인 세력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 등장한 군인 세력, 신군부라고 불리는 이 세력들이요. 12.12 사태로 권력을 잡게 되고요. 자, 나라가 혼란하다. 나라가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명분 하에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던 이 서울의 봄의 분위기를 타고 있던 시위들을 모조리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 전두환은 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군부예요. 일종의 임시정부죠. 박정희가 그랬듯이 전두환 역시도 군사정부,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당시 대통령도 아닌데 이제 나라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저항하는 시위들을 모조리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두환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막 탄압을 하거든요. 계엄령이란 걸 선포해서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이제 침해한 채
나라가 비상사태다.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다. 좌파 빨갱이들이 언제 몰려올지 모른다. 뭐 등등의 이유들을 내세워가면서 이제 시민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탄압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국 각지에 발생하고 있던 민주화 시위들이 조금씩 주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박정희 정부에게 제일 소외됐던 지역 중에 하나, 전라도, 특히 그 전라남도의 중심지였던 광주에서는 이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신군부가 존재하고 있을 때, 자, 결과적으로 이 신군부가 미래의 제2의 박정희가 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미 우리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이 신군부에게 저항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앞서 4.19가 3.15 부정선거라는 사건을 결정적 계기로 해서, 그리고 김주열 열사의 죽음으로 가속화돼서 일어났던 혁명이라고 본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서울의 봄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것, 12.12 사태, 12.12 쿠데타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당시 신군부를 몰아내자, 신군부를 몰아내라, 유신체제 타파해라, 유신체제를 없어지게 하라, 요런 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정부는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이 광주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참고로 이 장면을 보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택시 운전사보단 영화 화려한 휴가라는 걸 보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만, 좀 오래된 거라 뭐 구하기 힘드신 분은 택시 운전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택시 운전사나 화려한 휴가 이런 장면들에서 보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당시 이제 광주가 그때는 광역시가 아니고 전라남도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청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도청이 행정의 중심지니까 이 앞에서 이제 시민들이 와 물러나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이 앞에는 군사와 경찰들, 특히 군부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 앞에서 진을 치고 이제 시민들 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들을 향해 갑작스럽게 총이 발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평화 시위를 향해서.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최루탄 쐈다, 그것만으로도 4.19 혁명이란 분노가 있었는데 아예 대놓고 총을 쏜 거예요. 기관총을 발사를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제 뒤에 나오면요, 물론 지금도 아직도 미스테리라 해결 중이긴 하지만 막 그 총 달린 헬기 알죠, 여러분? 그 전투 때 사용하는 그런 헬기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총을 쐈다라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잔인한 탄압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결국 시민들 스스로도 무기를 주기 시작해요. 시민군이 구성되면서 정부와 시민들이 충돌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통틀어서 이 5월 18일부터 쭉 며칠간 지속이 되거든요. 이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린 경험했어요. 최루탄 하나 가지고, 최루탄 하나로 사망했던 김주열 학생 하나 때문에 4.19가 일어났단 말이죠. 전두환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주 주위를요, 이 택시 운전사 보면 되게 잘 나오죠. 길목은 군대로 다 포위를 하고, 기자들에게도 거짓된 잘못된 정보만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언론 통제에 나서요, 전두환이. 그러면서 이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벌인 운동을 북한에서 내려온 첩자들에게 조종당하는, 그래서 북한처럼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그러한 그런 폭동, 사태로 이제 몰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는 이게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광주 사태,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사태는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앞에 보면은 12.12 사태, 12.6 사태, 안 좋은 사건에만 사태를 붙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태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광주 시민들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변 다른 지역 주민들은 아이고 여기에 잘못하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빨갱이들이 난리를 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 선생님 어머니께서도 이 세대신데, 어머니께서 이제 전라도 분이신데, 그때 친구들하고 막 뉴스를 보면서 되게 무서워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선생님 어머니보단 젊으실 테니까 직접적으로 이 세대는 아니실 텐데 아마 할머니 정도 되시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할머니가 연락이
편하신 분들은, 아직 할머니 뭐 안 돌아가셨다거나 같이 산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공포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언론이 통제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틈을 타 전두환이 공수부대, 엄청난 특수부대를 보내요. 북한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김일성 목을 따와라, 그런 용도로 만든,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은 군대 중에서 탑 오브 탑에 해당하는 부대가 이 공수부대라는 애들인데, 얘네들한테 북한 빨갱이들을 잡아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광주 시민들이 얘네를 통해서 탄압을 합니다. 결국은 광주 시민들이 무기를 주긴 했지만 일반 시민군, 훈련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이라고 해봤자 뭐 자기 옛날에 지금 여러분 군대 가는 것처럼 의무병으로 2, 3년 군대 갔다가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분들이 쏘는 거랑 얘네가 쏘는 거랑 같겠어요, 이게. 무기도 훨씬 얘네가 셀 텐데.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은 결국엔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한마디면 이 사건을 광주 사태라고 묻힐 뻔했는데, 여기서 정말 고마운 분이 그 독일인 기자분이죠. 목숨을 걸고 일부러 광주까지 숨어 들어가가지고 모든 광주 시민들이 겪고 있던 그 상황들을 촬영을 해서 해외 언론에다가 뿌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광주의 진실, 광주에 숨겨진 아픔이 이 과정에서 폭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민주적인 일당들이었는지, 이게 여실히 그대로 드러나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참고로 옛날 일베라는 모 사이트에서 그걸 가지고 되게 희롱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고 이 진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감사한 분들인데, 선생님은 진짜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관 보고 막 비웃는, 그 시민들 들어있는 관 보고 막 비웃는 그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난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던데, 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진실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이제 이 진실이 알려지고 있던 도중에 광주 사건이 이제 마무리했던 전두환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제5공화국이라고 흔히 불리는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되죠. 참고로 제5공화국은 예전에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긴 했는데 망하긴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 전두환 정부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진실을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최대한 이거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뭐 3S 정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뭐 스포츠로 사람들 눈길을 쏠리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분위기를 마치 자기가 민주적인 대통령인 것처럼 풀어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 재밌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여러분 당연히 입는 거, 교복. 이 당시엔 교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 중에는 교복을 안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복을 입어보시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두환 정부 정책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되게 자유를 주는 사람인 것처럼 야자도 철폐하고 야자도 없었고 여러 가지 되게 풀어주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마치 우리가 민족 분열 정치를 겪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겉으로는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틈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까는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듯이 까는 내용을 하는 사람이 보인다. 뭐 삼천교육대라고 해서 막 군대같이 전방지대죠. 굉장히 힘든 그런 데다 보내가지고 막 세뇌교육처럼 막 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요. 민주화 열사들 많이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반성을 안 하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잠깐, 교사니까 공정하게 발언해야겠죠. 그래도 나쁜 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선생님은. 잡혀가면 뭐 어쩔 수 없지. 자, 어쨌든 그래서 진짜 근데 이거는 선생님만 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영상들 보면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에서 문제 행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또 이 사람이 운이 엄청나게 좋아. 이때 우리나라가 또 한 번 경제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가려졌어요. 전두환 정부가 진짜 민주적인 정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가끔은. 진짜 야자 없어지고 막 자유를 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독일인 아저씨가 찍었던 광주의 진실 담긴 테이프가 암암리의 대학가에서 돌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정부는 정상이 아니야 라는 거를 알기 시작하죠.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부를 이대로 두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광주의 진실이 가져오는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이 5.18 사건은요,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게 계속 자료로 남아서 전달되면서 결국에 우리 1987 영화로 대표되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열세게 일어났던, 가열차게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사건이 이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계로 소개됐던 비디오거든요. 우리나라만 소개된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특히 아시아 쪽에서 역시 우리처럼 독재 생활을 겪고 있던 국가들이 광주 사람들한테 자극을 받아요. 특히 이 비디오가 진짜 감동인 게 경찰이나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상태야. 그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막 미국 같은 데 보면 뉴스 자주 나오잖아요. 민간인들 무기 달고 있을 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지,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거 안 발생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감독자가 없잖아요. 경찰이 없었잖아요, 이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디오를 보면 당시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배려 있고 서로 평화 공존을 노력을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사회를 유지해가는지, 진정한 민주 시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진짜 잘 보여주거든요. 이때 광주 사람들이. 진짜 감동의 도가니에요, 여러분. 이거 원작 보면은, 물론 나도 원작을 풀로 보지는 못했는데, 엄청나요. 그리고 그 장면을 택시 운전사가 되게 묘사를 잘했죠. 그래서 막 송강호가 지나가는데 막 아줌마 아저씨들 막 그 주먹밥도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그 송강호가 되게 거기 영상 보면 기뻐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기름을 내려갔는데 기름비를 안 받아요. 왜? 지금 기름을 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민주화 열사들이 차 끌고 움직일 때 그거 기름 넣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돕고 나누면서 굉장히 진짜 민주화 사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민주시민이란 건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줬던 선거는 이거거든요. 진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전 세계 각지, 특히 우리랑 가까웠던 아시아 지역이 자극을 받으면서 아시아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줬던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비록 실패했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러니까 영화 작품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 이 운동의 진실이 이제 대학가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7 영화에 되게 잘 나오죠. 잘생긴 강동원 같은 오빠가 우리 같이 동아리 활동하지 않을래? 하면서 막 이제 대학교 새내기들을 데려가서는 이 진실이 담긴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이제 이게 돌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돌려봤으면 초반에 이제 사람 모습, 예를 들어 진짜 우리 뭐 렘브란트 뭐 유화 작품 나오듯이 진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나오다가 막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그림처럼. 진짜 사람이 막 흐려가지고 인상도 안 보일 정도로 막 테이프가 늘어져서 난리가 날 정도로 이제 돌려보는데, 그럼에도 그 흐릿한 영상 속에서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잔혹함, 독재의 무서움, 민주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실히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두환 정부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고요. 응답하라 1988에서 성보라 학생이 서울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위에 나섰던 거. 그래서 성동일이 보라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지갔던 그 일이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당시 시위에서 굉장히 열띠게 활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입장에선 가장 골칫덩이가 이 대학생들이었죠. 그래서 실은 이때 막 군인이나 경찰들이 사복 차림으로 대학가에 잠입하기도 하고요. 이거 지금 불법이에요, 얘들아. 불법인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당시 많았다고 합니다. 잡아들이려고 대학생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막 잡아와가지고 막 물고문, 전기고문 막 이런 거 가하면서 너 빨갱이지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생이 한 명이라도 네 제가 북한의 지시를 받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토설이 나오면 싹 이제 이 무리를 다 잡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문을 가혹하게 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시위에 나와서는 대학생들을 싸그리 토벌하려는 좀 그런 계획을 이제 전두환 정부가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필 학생 하나가 고문 과정에 사망을 합니다. 이 학생이 바로 서울대 출신이었던 박종철 학생인데요. 여러분 요즘은 뭐 누구나 대학 이름만 안 따지면 솔직히 수능만 적당히 치면 누구나 대학 가잖아요. 요즘 같으면. 근데 이 당시는 아니에요. 이 당시는 대학생이란 것 자체가 그게 집안에서 막 플랜카드 붙이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대학생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부모님들이 힘들게 대학 뼈 빠지게 막 고생해서 보내줬더니 뭐 저러고 있다고 막 난리를 쳤던 게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거든. 돈도 돈이고, 능력도 능력이고, 여러 가지가 요구됐던 게 대학생인데, 근데 그 대학생 중에서도 역시 넘버원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울대. 엄청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울대 학생이 경찰서 끌렸다 갔다가 난데없이 사망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왜? 멀쩡하던 대학생이 경찰서에서 뭐 하다 죽었냐. 경찰서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고문은 비밀이었으니까. 고문은 불법이니까 알려지면 안 돼요. 고문했다고 안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물론 사람들은 암암리 알고는 있지만. 근데 죽었다. 왜 죽었느냐. 기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고문을 했다. 이거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본 거죠. 그래서 경찰서를 막 뒤집어 놔요. 영화 1987 진짜 그거 잘 만들었어요. 진짜 강추. 못 본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해요. 내가 약간 필요한 장면만 편집해서 몇 부분 보여줄 건데 진짜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박종철 군이 왜 죽었느냐. 기자들이 막 경찰서를 들쑤시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경찰은 나름의 발표를 했어야 됐죠. 박종철 군이 경찰서에서 죽은 이유는 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또 기가 차는 발표가 나오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기억날 거예요. 영화 본 친구들은 더 잘할 거고.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어떻게 젊은 20대 학생을 앞에 앉혔어. 내가 박종철 하면 책상을 팡 두들겼더니 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죠? 그게 당시 신문기사에 실제 실렸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못 보여주는 게 참 안타까운데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실제 신문기사에 나와요. 20대 대학생이 책상 이거에 하고 사망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제 기자들이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당시 박종철 군을 부검했던 사람, 박종철 군을 처음 만났던 의사,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막 캐묻기 시작하게 되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박종철 군의 폐에 물이 차 있었다. 물고문이 있었다. 라는 증거를 잡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박종철 군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고문이 지나쳐서 고문이 치사율에 올라서 죽은 사건이라고 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한 대학생의 죽음, 마치 4.19의 김주열 열사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박종철 열사, 박종철 학생의 죽음이 전국 각지에 알려지게 되면서 특히 박종철과 같은 직업, 같은 신분이었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저항 시위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저항에서 외친 건 특히 강하게 외쳤던 게 그거였죠. 개헌. 실은 정말 안타까웠던 게 결국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12.12 사태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우리가 서울에 보면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유신체제의 붕괴.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안 뽑으니까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이 이뤄지게 되는구나. 국민이 힘을 가지려면, 국민에게 파워가 생기려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당시 국민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 위한 개헌을 강력하게 이 저항 과정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선제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죠? 특히 전두환은 그래도 나름의 그게 이제 보였는지, 솔직히 지금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자기 혼자 계속 해먹으려다가 결국엔 죽기까지 했던 거거든요, 박정희는. 그걸 보면서 전두환은 자기가 계속 대통령을 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다만 다음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사람, 특히 이 앞선 12.12 사태에서 함께 활약을 했던 노태우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내세워서 이 사람한테 권력을 물려줄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가능했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있는 한은. 근데 노태우도 결국에 같이 이런 일 했던 사람이거든요. 같이 광주를 탄압했고 같이 12.12 사태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용납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두환은 이 개헌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노태우를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작업에 나서기 위한 자신의 독재 권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의 조치들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걸 흔히 4.13 호헌 조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저항을 했지만 사실상 호원 조치 결국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잔인한 정부가 시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탄압할 수 있는 이런 작자들이 계속 대통령에 머문다? 이러면 우리가 또 안전하게 살 수 없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뤄야만 해. 특히 역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게 계속 시위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때 활약했던 대학교 중에 하나가 연세대고요. 선생님이 라이벌이죠. 그래서 연세대. 이런 거 부추기면 안 되는데. 재미를 위한 거니까. 실제로 난 연세대 좋아해요. 자, 아무튼 연세대 학생들이고요. 특히 연세대 학생들 이제 그래서 학교 앞에서 막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데 역시 또 시위를 진압하려면 뭘 쏘느냐? 늘 그렇듯이 최루탄이 발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1987 영화의 명장면이죠. 이 최루탄이 또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김주열 열사가 눈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정부가 하늘을 향해 쐈어야 될 최루탄이 사람 얼굴을 향해 발사가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뒤통수에 그대로 최루탄을 펑 하고 맞게 되면서 나 그림을 너무 못 그려. 펑 하고 맞게 되면서 결국에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안타까운 운동화의 주인공 이한열 열사예요. 연세대 학생이고 선생님이 실제로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꽃미남이었다고. 그러니까 괜히 그 배우께서 스포가 될까봐 그 배우께서 1987에서 이한열 열사를 맡았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한열 열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또 기가 막힙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이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한열 열사가 이제 친구에게 부축을 받아서 친구가 이제 한열아 하면서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는 질질질 미안해 이한열 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걷고 한열아 하고 끌고 가는데 이때 이한열 열사가 이제 운동화가 유명한 이유 운동화 한 짝이 다 피투성이 운동화가 벗겨진 채로 질질 학교 입구 앞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이 신문에 딱 돼서 특별히 돼요. 장면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눈물을 누구나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 장면이 다 연출됩니다. 이걸 전 국민이 본 거죠. 박종철에 이어서 이한열 열사까지.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고 이게 경찰이고 이게 국가냐? 국민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녀노소 직업 할 것 없이 전 국민들이 또 한 번 거리로 뛰쳐나와요. 실은 5.18 실패하고 많은 민중들이 민주화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기기도 했었거든요. 때때로 사람들이 그 김태리가 맡은 캐릭터가 딱 그 대표적이죠. 저항하면 뭐야? 사회가 뭐가 바뀌어? 우리가 이런다고 나라가 바뀔 것 같아? 세상이 변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진짜 이 기사 발표되고 얼마 안 돼서 6월 어느 날 진짜 아무런 전조 없이 전날까지는 진짜 텅텅 볐던 거리가 순식간에 시민들로 둘러싸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감동의 연출이에요. 내가 그 시대를 못 겪어봤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쫙 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쫙 하고 메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걸 외치는 거죠. 개헌. 전두환 정부는 개헌을 하라. 지금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라. 하나같이 똑같이 그걸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박종철, 이한열의 이름을 외치면서. 결국에는 전 국민이 뛰쳐나왔잖아요. 전 국민을 죽일 게 아닌 이상은 전두환은 이걸 받아들여야 했었죠. 그래서 결국 6월 마지막 직전 6월 29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6.29 민주화 선언이 되겠고요. 바로 오늘날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을 담은 기초 뼈대가 되는 헌법에 해당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6.25 민주화 선언에 맞춰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역시 여기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그거죠. 바로 대통령을 누가 뽑아라? 국민이 뽑아라. 대통령은 직선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국민이 직접 뽑았어도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권력을 잡아서 곤란해요. 우리가 또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대통령이 뽑히면 최대 몇 년까지만 해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5년까지만 임기를 채워라. 5년 뒤에 또 대통령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딱 한 번 단임만 해라. 라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흔히 대통령 5년
단임제,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5년 단임제와 직선제 내용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만들어가면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라면 이거 이제 말한 반도 있고 안 말한 반도 있는데 결국에 그래서 이 6.29 민주화 선언, 감동적인 이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국민 손으로 드디어 대통령을 다시 한번 뽑을 수 있게 돼요. 이제 발췌기원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국민 손으로 뽑게 돼.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참 전두환도 진짜 대단한 게 이 과정에서 포기를 안 하는 거야. 노태우 후보가 나와요. 전두환의 후계자로서 당시 대통령 선거에 노태우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지금 6월 항쟁을 달성을 했어요. 시민들이 대다수는 뽑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태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태우의 라이벌이 될 사람, 이 정치적 라이벌이 될 사람, 이 사람이 아마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데 이 사람이 누가 출마할 거냐. 이게 당시 최고의 빅 뉴스였거든요. 왜냐면 누가 봐도 지금 이 승부가 결정이 난 상태니까 몇 명이나 가겠어요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과반수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여기로 갈 건데 누구냐. 후보가 둘이가 나와요. 그 둘, 바로 박정희 때부터 꾸준히 민주화 운동을 노력했고 꾸준히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죠. 한 사람이 바로 김영삼이고요. 한 분이 김대중이 되는 거죠. 두 분 다 전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이 두 분이 후보로 쫙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둘 다 박빙이에요. 인기도 박빙이고 했던 공로도 박빙이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 우열을 나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보니까 이게 아니면 둘이 적당히 타협을 보시면 참 좋겠는데 이분들이 각자의 뭔가 야망이라면 야망이랄까? 의지라면 의지랄까?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거에 둘이 동시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후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에 3파전이 이루어져요. 노태우 대 김영삼 대 김대중. 그래서 실은 이 둘 중에 한 명이 나왔으면 무조건 이쪽이 당선이었을 건데 이 국민들도 이 인기가 박빙이랬잖아요. 얘가 표가 갈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부는 이쪽, 일부는 이쪽, 일부는 이쪽 하게 되는데 이 둘의 표를 합치면 당연히 노태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겠지만 이 표가 갈라지는 바람에 이 각자가 얻은 표가 노태우보다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당선이 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요. 이 점이 좀 아쉽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5년 단임, 임기를 채우고 5년 뒤에 물러났을 때 그 다음 처음으로 이제 군부가 아닌 정말 정상적인 민주화적인 방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그 뒤를 이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 그 뒤를 이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그 뒤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국 요 쭉 흐름을 가기까지 요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아까 말했던 6.29 민주화 선언이기 때문에 보통 아직까지 역사책에는 6월 항쟁이 이제 최종적 마무리 항쟁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달성한 좀 그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사회 곳곳에는 비민주적인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뭐 갑질이라든가 그쵸? 뭐 대기업 딸내미란 이유로 막 상대방을 모욕한다라든가 상당히 비민주적인 일이죠. 민주사회에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아직도 이제 벌어진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아직 완벽한 진짜 이상적인 민주사회로 가지는 못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최소한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함부로 누군가가 독재자가 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이제 6월 항쟁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민주화 사회로 가는 이제 길목을 열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사회가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가속화를 시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아마 여러분 이제 미래로 가면 여러분 자녀 세대쯤 되면은 여기에 이어서 이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비선실세라는 비민주적인 일이 있었던 그런 정부를 몰아냈던 민주항쟁, 촛불 시위가 아마 추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많이 뒤집어 놨던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과 촛불 시위,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 협상들, 남북 종전 협상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여러분 자녀 세대쯤에는 역사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뭐 100년, 200년, 먼 미래로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건, 마치 우리가 지금 뭐 예종, 조선에서 치면 뭐 예종, 명종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태조 이성계, 영조 뭐 이런 사람들 막 작품으로도 나오고 아직까지도 이슈가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막 상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 중에 하나로 손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그 시절을 누리는 세대가 되겠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뉴스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그때 왜 촛불 들었던 거야? 그때 어떻게 평화협상이 진행됐던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이나 할머니에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5.18이 뭐예요? 4.19 때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 얘기를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이 아닌 얘기가 길어졌네요. 여기는 이제 적당히 보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민주화 흐름을 다시 한번 요 내용을 통해서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요 파트는 지금 못 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경제 개발 부분도 그렇고 실은 이 과정에 또 희생된 유명한 사람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전태일 열사라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중에 원서 접수 끝나면 선생님이 수업 그때 다른 방식으로 좀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요. 일단 민주화 운동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필요한 부분만 스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다시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기타 질문사항들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면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는 대로 답변 달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종종 영상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독을 해놓으시면 보기 좋겠죠? 강요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뿅!